안녕하세요. 자바 최적화 챕터 3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자바 개발자는 왜 하드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성능 향상을 기하려면 복잡한 기반 기술에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용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바 플랫폼의 근간 원리와 기술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메모리 그리고 운영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자바 최적화, 그러니까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부품 두 개가 있는데 CPU와 메모리겠죠.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 지식이 여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최적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봅시다. 첫 번째는 메모리예요. 컴퓨터 하드웨어 역사상 급증해가는 트랜지스터는 무어의 법칙을 통해 18개월에 두 배씩 증가한다, 그런 법칙이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었죠. 이렇게 급증해가는 트랜지스터는 처음엔 클록 속도를 높이는데 쓰였습니다. 클록 속도가 높아야 더 많은 명령어를 처리가 가능하죠. 자,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 칩이 빨라질수록 데이터도 더 빨리 움직여야 이게 효율이 좋겠죠. 빨리 처리하는 만큼 더 빨리빨리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프로세서 코어와 데이터 수요를 메인 메모리가 맞추기가 어려워졌어요. CPU의 처리 속도는 2GHz 막 될 정도로 빨라졌는데 메모리에서 액세스하는 그런 속도는 어, 컴퓨터의 발전상에서 예전과 그다지 차이를 벌지는 못한 그런 단점이 있었죠. 자, 그러면 클럭 속도가 올라가도 데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CPU는 놀면서 기다려야 하니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CPU 속도 엄청 빨라졌는데 이거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고안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메모리 캐시라는 방식입니다. CPU 안에 메모리 영역을 두는 거예요. 원래 CPU와 메모리 영역은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애초에 저희가 컴퓨터 역사상 썼던 하드디스크 이렇게 따로 하나의 새로운 부품이잖아요. 이걸 따로 두고 이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거쳐서 그걸 탐색하고 어, 그 디스크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까지 탐색했어야 되는데 이제 메모리 캐시를 쓰면은 CPU 안에 메모리를 같이 붙여놓으면서 이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데 성능상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PU 안에 메모리 영역을 두는 거예요. 레지스터보다는 느리지만 메인 메모리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레지스터는 애당시에 그 사용 목적이 CPU의 계산을 위한 목적이므로 완전 CPU와 붙어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CPU 안에 있는 메모리 캐시는 이제 메모리 영역에 가는 것보다 이제 자주 쓰이는 것들, 그리고 금방 쓸 것 같은 것들을 임시로 저장해두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더 빨리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메인 메모리는 용량도 훨씬 크고,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물리적인 거리도 좀 있고, 이제 컴퓨터 본체가 부품들이 가까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도 이게 이제 물리적인 거리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좁아 보이지만 이게 또 성능상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또 가져온다는 게 이제 그 메모리 캐시를 써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겠죠. 자주 액세스하는 메모리 위치가 CPU가 메인 메모리를 재참조하지 않게 사본을 떠서 CPU 캐시에 보관하자는 아이디어죠. 메인 메모리 매번 저장하면서 이제 속도를 까먹는 것보다는 이제 그 사본을 CPU 캐시에 저장하면서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 CPU는 액세스 빈도가 높은 캐시일수록 프로세스 코어와 더 가까이 위치하는 식으로 여러 캐시 계층이 있어요. 자, 이게 L1, L2, L3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있을수록 L1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어차피 이미 가까운데 또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또 이게 또 차이가 은근 유의미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각 실행 코어에 전용 프라이빗 캐시 L1, L2를 두고 일부 또는 전체 코어가 공유하는 L3 캐시를 둡니다. L1, L2가 그래서 더 훨씬 빠르겠죠. 캐시 아키텍처를 이용해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서 액세스 시간을 줄이고 코어가 처리할 데이터를 계속해서 채워 넣습니다.
클로그 속도와 액세스 시간의 차이 때문에 최신 CPU에는 더 많은 예산을 캐시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그러한 시간을 줄이지 못해서 더 많은 캐시를 두는 방식으로 요즘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프로세서 처리율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캐시해 가져오고 캐시한 데이터를 어떻게 메모리에 다시 써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자,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메모리 액세스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캐시, 그러니까 메모리 캐시와 메인 메모리 간의 데이터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겠죠. 단순히 조회를 목적으로 하기만 한 그러한 데이터 조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메모리를 수정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캐시에 있는 데이터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달라짐으로써 이제 그 동일성, 일관성을 해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캐시 일관성이 있는 프로토콜 규약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MESI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네요. 자, 캐시 라인 상태를 네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Modified, Exclusive, Shared, Invalid라고 했는데, 자, Modified는 데이터가 수정된 상태예요. 그리고 Exclusive는 이 캐시에만 존재하고 메인 메모리 내용과 동일한 상태. Shared는 둘 이상의 캐시에 데이터가 들어있고 메모리 내용과 동일한 상태. Invalid는 다른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수정하여 무효한 상태입니다. 자, 멀티 프로세서가 동시에 공유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 가지 CPU로 요즘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막 16코어, 32코어 막 이렇게 멀티 프로세서, 멀티 CPU가 있는데 그 모든 CPU들이 동시에 접근해야 될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쪽만 사용한다고 뭐 상호 배제적인 그러한 락을 걸게 되면 이제 처리하는데 엄청난 성능적인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고요. 한 프로세서가 익스클루시브와 모디파이드로 바뀌면 다른 프로세서는 모두 강제로 무효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정이 된 상태잖아요, 둘 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어, 액세스를 했는데 서로 데이터가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서는 강제로 무효 상태가 됩니다. 그 변경된 데이터와 원래 데이터 간의 그 차이를 어, 줄이기 위해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뭐 사이드 이펙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효 상태를 만들어요. 이 프로토콜에서 프로세서가 상태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보드캐스팅합니다. 그쵸, 이제 CPU가 지금 데이터를 바꿨으니까 다른 데 쓰지 마라고 이제 전기 신호, 그러니까 보드캐스팅 의사를 보드캐스팅합니다. 자, 공유 메모리 버스를 통해 공유 메모리 버스가 이제 전파시키는 뭐 그런 전송과 같은 개념이죠. 통해 전기 신호를 보내면 다른 프로세서가 이를 알아차립니다. 프로세서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매번 캐시 연산 결과를 바로 메모리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능상 이점이 너무 떨어지겠죠. 매번 캐시 연산 결과를 바로 메모리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희는 엄청난 그 시간상 손해를 본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래서 성능상 이점이 잘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 기록이라고 해요. 그런 걸. 메모리 대역폭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등 효율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쓰이는 기록은 후 기록이에요. 캐시 블록을 교체해도 프로세서가 변경한, 그러니까 더티 캐시 블록만 메모리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는 트래픽이 뚝 떨어지겠죠. 동시 기록에서 전체를 넘겼다면 후 기록에서 교체된 더티 캐시 블록만 넘기니까. 자, 다음. 캐시 기술 덕분에 데이터를 신속하게 메모리에 수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 캐시를 알아봤는데, 메모리 캐시는 점점 증가한 트랜지스터를 가장 확실하게 활용하는 분야지만, 지난 수년간 메모리 액세스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 하드웨어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기술도 등장했어요. 한번 알아봅시다. 변환 색인 버퍼라고 하는데요. 가상 메모리 주소를 물리 메모리 주소로 매핑하는 페이지 테이블을 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상 메모리 주소와 물리 메모리 주소는 뭘까요? 물리 메모리 주소는 이제 메인 메모리에
실제적으로 위치한 그러한 위치겠죠. 하드디스크라고 예를 치자면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의 디스크로 이어져 있고 그걸 가리키는 시계 침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물리적 메모리 주소고 이제 가상 메모리 주소는 거기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어 그게 그러니까 인덱스죠. 데이터베이스로 치면 인덱스와 같은 그러한 구조를 이용해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상 주소를 참조해 물리 주소에 액세스하는 빈번한 작업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돼요. 만약 TLB가 없으면 에런 캐시의 페이지 테이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둔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도 가상 주소 룩업에 16사이클, CPU를 16번 연산을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분기 예측이라는 방식도 사용을 해요. 분기 예측은 프로세서, CPU가 조건 분기를 하는 기준값을 평가하느라 대기하는 현상입니다. 자, 뭐 조건 분기는 이 부분이나 뭐 그런 분기가 나뉘게 되겠죠. 그런 걸 미리 예측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현상이에요. CPU 1사이클도 여러 개별 단계로 나누어 실행합니다. 1사이클도 이제 단계로 나누면 진짜 뭐 엄청 세부적으로 하는 거겠죠. 다단계 명령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로세서는 트랜지스터를 아낌없이 활용해. 트랜지스터가 워낙 많아졌으니까 이제 성상이 이점 활용하기 위해 미리 여러 가지 연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큰 브랜치, 그러니까 갈래를 미리 결정하는 휴리스틱을 생성하게 됩니다. 추측이 맞아떨어지면 GPU는 바로 그 작업을 진행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실행한 명령들 모두 폐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적혀 있는 파이프라인을 모두 비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채워야겠죠. 그럼 이제 성상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 메모리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 다음은 운영체제에 대한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 실행 프로세스, CPU에 적재된 프로그래밍이죠.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리소스 액세스를 관장하는 일입니다. 리소스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CPU와 메모리 모든 건 하나의 하드웨어로 한정이 되어 있죠. 프로세서는 저마다 리소스를 더 차지하려고 덤벼듭니다. 내가 CPU를 더 오래 사용할 거야. 뭐 메모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액세스할 거야. 라는 더 많이 차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를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운영체제의 뭐 메모리 관리나 스케줄러, 이러한 컨텍스트 교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메모리 관리 유닛은 뭘까요? 가상 주소 방식, 아까 말한 인덱스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거나 페이지 테이블, 그러한 것들을 쭉 나열한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이게 메모리 액세스 제어의 핵심이라고 해요. 추상화한 방식이죠. 자, 한 프로세서가 소유한 메모리 영역을 다른 프로세서가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TLB, 아까 말한 TLB는 물리 메모리 주소 룩업 시간을 줄이는 하드웨어 기능. 버퍼를 사용하면 하드웨어가 메모리 액세스하는 성능이 향상되지만 MMU, 메모리 관리 유닛은 개발자가 세부를 파악해서 직접 손대기엔 너무 저수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MMU를 통해,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 유닛을 통해 성능상의 이점을 활용하기 것도 무척 좋겠지만 이게 워낙 저수준, 이 하드웨어에 가까운, 기계어에 가까운 그런 방식이라 개발자가 직접 커스텀하기엔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모든 걸 관리를 해준다는 게 아주 개발자들이 쓰기에 좋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케줄러예요. CPU의 액세스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프로세스가 접근을 할 때 그걸 지금은 너가 써, 뭐 나중에 너가 써 라고 통제해주는 역할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행 큐라는 큐를 사용해요. 실행 큐라는 자료 구조는 아시다시피 이제 선입선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큐에 할당된 CPU에게 할당을 해주고, 먼저 CPU 큐에 들어온 프로세스에게 할당해주고, 해당 프로세서는 맨 뒤로 가서 뭐 여러 가지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게 되겠지만, 맨 앞에 있는 큐를 먼저 실행을 CPU에게 할당하게 해줍니다. 스케줄러는 인터럽트에 응답하고 CPU 코어 액세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바 진영에서는 OS 스레드가 아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제공하는 스레드, 그린 스레드를 초기 사용했지만 성능의 이유로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바가 상머신이 모든 걸 추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레드 처리도 처음엔 추상화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바 버추어 머신 자체가 하나의 스레드를 OS에서 할당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스레드를 가상으로 처리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성능상 이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JVM의 스레드를 다루는 트렌드는 네이티브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운영체제에게 스레드를 할당해달라 부탁하고 그 할당받은 스레드를 운영체제가 직접 다룰 수 있도록 네이티브 코드를 제공하는 게 현재 JVM에서 다루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은 CPU에서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 시간을 유발해요. 이게 왜 유발되냐 하면은 프로세스 간에 CPU를 다루게 하려면 CPU에 적재되는 뭐 그런 메모리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CPU 프로세서가 바뀔수록 계속 바꿔줘야 되겠죠. 이걸 비우고 변환시키고 뭐 버퍼에 새로 저장하고 이런 방식이 매번 진행되게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프로세스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코드가 정작 실행된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성능 테스트 상에서도 시스템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의 동작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쵸? 다른 프로세스 때문에 CPU 할당받는 걸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에서도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러한 게 이제 다른 프로세스와의 CPU 경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받게 되면 스케줄링 오버헤드가 생기면서, 아니, 지터라는 이게 생기고, 여기에 스케줄링 오버헤드라는 문제까지 생기게 되면 측정 결과에 노이즈가 끼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 운영실의 세 번째, 컨텍스트 교환이에요. 여기 아까 말한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요인 중 하나인데, OS 스케줄러가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태스크를 없애고 대기 중인 다른 스레드 태스크로 대체하는 프로세스예요. 이건 굉장히 비싼 작업입니다. 유저 공간에 있는 코드가 액세스하는 메모리 영역은 커널 코드와 거의 공유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드가 바뀌면 명령어와 다른 캐시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비워야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비싼 작업이라는 거죠. 커널 모드로 컨텍스트가 교환되면 TLB를 비롯한 다른 캐시까지도 모두 비워야 됩니다. 다 비워줘야 되고 다 바꿔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시스템 콜이 반환되면 이걸 또 다시 채워야 되므로 여파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으니까 기본 전략 감지, 이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성능상에서 측정하고 어떻게 변화를 줘야 성능에 이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아볼게요. 성능 진단의 첫 단추는 어느 리소스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CPU 사용률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겠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며 집중되는 도중에는 사용률이 가능한 한 100%에 가까워야 CPU를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해야 성능 테스트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VMstat, instat이라는 성능을 측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결과물들이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해당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성능 지표가 있고 그 중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비지 수집이에요. 자바 가상 머신은 실행 시 메모리를 유저 공간에 할당 관리합니다. 가비지가 수집하려고 커널 교환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유저 영역에서 해당 할당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가비지 수집 자체는 유저 공간의 CPU 사이클을 소비하게 되지만 커널 공간의 사용률, 그러니까 커널 공간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CPU 사용률이 좋으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유저 공간에서 100% 가깝게 사용한다면 GC를 의심해야 되겠죠. GC 로깅,
그러니까 이걸 로그를 기록하는 것 자체는 거의 무료라는 게 이제 성능상에서 거의 효과를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라서 분석형 데이터로 이제 GC 로깅을 적는 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꼭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출력은 뭐 하드웨어에 인풋 아웃풋을 하는 거죠. 물리적 하드웨어와 밀접된 연관이라 속도가 느립니다. 추상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외모에는 가상 메모리와 같이 추상화되는 방식인데 입출력을 수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커널 바이패스 IO라는 방식이 그래서 있긴 합니다. 커널 대신 직접 네트워크 카드에서 유저가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데이터를 매핑하는 전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예요. 넘나드는 행위 및 이중 복사를 막을 수 있어요. 커널 영역에 접근하는 방식 대신에 어, 준 그러니까 이제 준 커널 방식. 그래서 커널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유저 영역에 있는 여러 비슷한 메소드를 여러 가지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 기계 공감. 성능을 조금이라도 쥐어짜내야 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를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또 잘 수 있는 게 가상화예요. 실행 중인 다른 OS에서 게스트 OS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실행하는 모양새가 보통인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거겠죠. 맥에서 윈도우를 돌린다. 이것도 뭐 가상 OS, 가상화의 한 가지 방식이에요. 이렇게 가상화를 쓰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가상화 OS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베어 메탈에서 실행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이퍼바이저,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 액세스를 조정해야 돼요. 가상화 오버헤드는 가급적 작아야 하며 실행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선 안 됩니다. 가상화 시스템에서 게스트 OS가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할 수는 없어요. 대개 프리빌리지드 명령어를 언프리빌리지드 명령어로 고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컨텍스트 교환이 발생하는 동안 지나친 캐시 플래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부 OS 커널의 자료 구조를 섀도우 감춰야 돼요. 그 다음 자바 가상 머신과 운영체제. 자바 코드의 공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OS의 독립적인 휴대용 실행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자바 버추어 머신의 초기의 철학과는 좀 다르게 OS에 의존적으로 독립적인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서 성능상의 이점을 얻게 돼요. 이게 핫스팟에 사용된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스레드 스케줄링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조차도 하부 OS에 반드시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OS에 의존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성능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네이티브 키워드를 붙인 네이티브 메서드로 구현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대행하는 공용 인터페이스를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JNI라고 해요. 자주 쓰이는 오픈JDK 코드베이스를 뒤져보면 OS별로 서브 디렉터리 어딘가에 OS에 집중하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자, 이번 장을 마치면 자바 버추어 머신 설계 사상 덕분에 단일 스레드 애플리케이션 코드로 부가적인 프로세서를 활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환경에 비해 하드웨어 동향에 충실한 성능 혜택을 상당히 누렸어요. 성능을 중시하는 엔지니어는 적어도 최신 하드웨어와 OS의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하드웨어와 심하지 않고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